미연아,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집도 아내가 난리라서 내가 모실 순 없어. 오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남편이랑 애들 다 챙겨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어떻게 모셔? 내가 장녀잖아. 부모님 뒷바라지는 원래 큰딸이 도맡는 거라고. 웃기지 마, 오빠. 그럼 오빠는 아들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오빠가 장남인데 내가 좀 책임지면 되잖아. 결국 와이프가 모셔야 하는데 아버지 모시고 오면 당장 이혼하겠대. 아버지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오빠, 나 솔직히 지금 아버지 모실 생각도 여력도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떠넘기지 마. 내가 무슨 도움이야? 그래, 내가 그렇게 거절하니 내가 혼자라도 뭘 할 수 있겠냐?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묻냐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세가 되었고 작은 바다마을에서 평생 선박을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내와는 젊었을 때 만나 우리 둘의 손으로 소중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쩌면 한평생을 단조롭게 살아온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곧 행복이었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죠. 오늘 이곳에 제 사연을 남기는 이유도 제게 닥친 그 일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내가 앓게 된 병과 함께 저에게 찾아온 상실감과 절망, 이를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처음 쓰러진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침이면 부지런히 일어나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침대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도 고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싶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고 기다리던 그 순간 의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신경과 근육이 점점 쇠약해지는 병입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의료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고가의 약물과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치료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워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어차피 이 병은 완치도 힘들고 당신까지 힘들게 할 바엔 차라리.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 이왕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얼마나 힘든 시절들을 넘겨왔는데.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스스로 이 길을 멈추고 싶다는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겐 살아야 할 이유가 아내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쌓여가자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마음에 그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종현이 병문안을 온 날 어렵게 말문을 열었죠. 그런데 큰아들 종현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는 차갑게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내랑도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고 이러다가는 우리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종현아, 그래도 내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종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까 무리하는 건 어려워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가망도 없는 엄마의 치료비에 돈을 쏟는 것은 모두 함께 죽는 짓이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알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냉정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제게 등지고 돌아설 때
그 싸늘한 바람이 몸을 에워싸는 듯 했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고 어디에든 가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딸 미연에게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어찌나 큰 위로가 될까 했어요. 하지만 미연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저도 지금 버거워요. 남편 사업도 계속 적자라서 아이들 교육비도 이제 중단해야 할 형편이에요. 미연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조금만이라도. 그러자 미연은 말끝을 흐리더니 차갑게 덧붙였어요. 아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가 안타깝지만 저도 우리 가정 책임져야 해요. 미안해요, 아빠. 저는 그 말에 차마 다시 부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돌아온 건 이런 냉정함 뿐이라는 사실이 더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가진 저축을 모두 털어 아내의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마저 팔아 병원비를 냈어요.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었고 아내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눈조차 뜨기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자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뜨고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말고는 더 남은 게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 평생의 반려자였고 저의 모든 것을 쏟아온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 삶을 놓아버릴 준비가 된 듯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살아왔잖아. 당신은 내 전부였어. 그러니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있어줘. 남은 돈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갔지만 아내의 병세는 악화될 뿐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남은 힘조차 잃어버린 채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병실에서 홀로 남겨진 저는 아내가 없는 이 허전함에 허우적댔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더한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듯이 자식들은 아버지인 저를 책임지기 싫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한쪽 벽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집도 아내가 난리라서 내가 모실 순 없어. 그러자 딸 미연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오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남편이랑 애들 다 챙겨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어떻게 모셔? 내가 장녀잖아. 부모님 뒷바라지는 원래 큰딸이 도맡는 거라고. 웃기지 마, 오빠. 그럼 오빠는 아들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오빠가 장남인데 내가 좀 책임지면 되잖아. 미연아, 나도 일이 너무 바빠. 결국 와이프가 모셔야 하는데 아버지 모시고 오면 당장 이혼하겠대. 아버지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두 자식이 마치 제가 거추장스러운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희생해왔는데 막상 저는 그들에게 부담으로만 여겨지고 오염된 쓰레기 취급하는 게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솔직히 지금 아버지 모실 생각도 여력도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떠넘기지 마. 내가 무슨 도움이야? 그래, 내가 그렇게 거절하니 내가 혼자라도 뭘 할 수 있겠냐?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묻냐고?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숨을 삼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죽더라도 이런 자식들에게는 기대지 않겠다고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대접을 받느니 혼자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제 짐을 챙겨 그곳을 나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처지이지만 자식에게만큼은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게 되어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제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아내의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마치 몸이 반쪽이 된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저는 결국 작은 여인숙의 달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집도 재산도 모두 떠나보낸 지금 그 좁은 방이 제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방은 그야말로 달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올 때면 그 빛이 아내가 있는 저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아 괜스레 가슴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는 삐걱거렸고 좁은 책상 하나는 오래되어 조금만 눌러도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앞에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행복했던 집이 생각나 매일같이 고통스럽더군요. 이곳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섬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저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제 몸은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하니 다시 항구로 나갔습니다. 예전엔 이 항구가 활기로 가득했었지요. 한창 일하던 시절에는 배를 수리하는 손길이 부족해 쉬는 날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해양 산업도 점차 쇠퇴해 이제는 선박을 수리할 일감조차 흔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일거리가 들어와도 그건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항구에서 수리 작업을 마치고 낡은 작업복을 털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항구의 후배 상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제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늘 저를 존경해 주던 후배였지요. 상우는 저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항구 일도 줄고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모처럼 형님이랑 술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가 마련한 작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저를 위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형님이 힘들 때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도움 필요한 건 뭐든 말씀만 하세요. 상우야, 내가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은 내가 조금 버티기 힘들 뿐이지. 아직은 스스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기운이 난다. 상우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지만 저의 굳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도 제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저의 자존심도 이해했기에 더는 강하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상우와의 술자리에서 힘겹게 자존심을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권한 도움을 당장 받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싫었지만 후배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하루를 또 버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달방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그래도 살아있으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구로 나가 일거리를 찾곤 했습니다. 한창 일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간간히 들어오는 소규모 수리 일감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닷가 포장마차 바다의 맛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곳은 제게 잠깐이나마 세상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다만 형편이 넉넉치 않다 보니 매일 갈 수는 없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곳을 찾는 게 제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거기서 따끈한 국수 한 그릇과 술 몇 잔을 마시면 잠시나마 달방의 냉기를 잊을 수 있었지요.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준호라는 젊은 사장이었는데 나이답지 않게 묵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들락거리는 동안 자연스레 안면이 트였고 어느 날 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가게 자주 오시네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가 봐요.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 국수 맛이 참 좋아. 이젠 여기가 없으면 저녁이 더 외롭지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따르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저씨도 힘든 일 있으신가요? 제 눈엔 조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의 묻는 말에 왠지 마음이 느슨해지더군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사정을 그가 묻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가
얼마 전에 떠났네. 병으로 오래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자식들이 있으나 이제는 혼자 남겨졌어. 자식들이 다들 바쁘다며 나를 떠밀었고 지금은 여인 숙방 하나 빌려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뭐. 젊어서 이런 내 모습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말이야. 그 말을 하며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고통,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서글픔,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와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꽤 됩니다. 사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고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 그렇구나. 자네가 그리 젊은 나이에 이렇게 묵직한 느낌으로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제겐 이 포장마차가 다예요. 여기서 제 사람들을 만나고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제 전부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준호와 어딘가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외로운 길을 걸으며 포장마차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 잔을 부딪히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내가 참 잘해왔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이곳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내 삶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준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저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포장마차에 들렀을 때 준호가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아저씨, 드세요. 이건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가 내민 그 따스한 밥 한 공기를 보는데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정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에 밥 한 술을 넣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준호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받는 게 내겐 큰일이 되어버렸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이 아프구나. 준호는 말없이 술잔을 제 잔에 따랐고 저도 그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준호는 따스한 말로 제게 조금 더 버티라고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 작은 온기에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낮에 일하시는 것이 많이 힘드세요? 아저씨께서 저녁에 가게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낮에 준비하고 저녁에도 혼자 하려니 일이 많아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네요. 아저씨가 옆에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거리가 아닌 그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낮에는 항구에서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저녁엔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자. 나도 이 나이에 다시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에 작은 빛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준호와 함께 바다의 맛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포장마차가 더 이상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소를 넘어 제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주었죠. 준호의 포장마차 바다의 맛에서 저녁마다 일하는 삶이 어느덧 제게는 일상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받는 급여는 적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은 제게 매일 갈 곳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달방에 홀로 남아있지 않고 매일 저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자연스레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준호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항구 일은 여전히 어렵고 드문 일이었지만 저녁마다 포장마차에서 소소한 일들을 함께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제 삶이 전보다 더 활기가 넘치는 듯 했지요. 포장마차 일을 하면서도 저는 가끔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바다의 맛은 자그마한 가게였지만 준호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덕분에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손님들이 저마다 메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날 메뉴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저는 왕년에 낚시를 많이 했고 해산물을 다루는데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바다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저로서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내놓을 자신이 있었지요. 다만 준호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 처음에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나누던 중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혹시 바닷가에서 나는 것들로 새로운 메뉴를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 말이 어쩌면 주제 넘을 수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메뉴를 생각해 본 게 있어. 준호는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뭘 말씀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솔직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나 본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듣자 제 안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메뉴를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메뉴는 그간 낚시와 항구 생활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해산물 요리였어요. 신선한 조개로 국물을 우려낸 해물탕이나 바닷가 특유의 향이 물씬 나는 구이 메뉴였죠. 준호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기쁜 마음으로 수첩에 메뉴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제안한 메뉴가 바다의 맛의 메뉴판에 올랐습니다. 첫 손님이 새로운 메뉴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손님은 음식을 맛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국물도 진하고 신선한 해산물 맛이 아주 좋네요. 이 집 메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바다의 맛이 됐네요. 이런 해물탕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준호는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가게가 더 활기차졌어요. 아저씨가 제안해 주신 덕에 이곳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준호야, 내가 이 작은 가게를 사랑으로 운영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포장마차에서 일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항구에서 일거리를 구해 힘든 하루를 보내지만 저녁이 되면 따뜻한 포장마차에서 준호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며 제 삶에 소소한 활력을 더해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차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제가 기다리는 곳은 더 이상 싸늘한 달방이 아닌 준호와 사람들의 온기가 있는 포장마차 바다의 맛이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바다의 맛이 점차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비를 벌던 가게였는데 제가 합류한 후 다양한 해물 요리들이 인기를 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특히 해물탕과 모둠 해산물 조개구이 같은 요리는 단골 손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포장마차는 매일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마감할 즈음 준호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저씨가 저희 가게를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저씨를 그냥 종업원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히 제안하는 건데 우리 동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업이라니 상상조차 못해본 말이었죠. 한동안 말없이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제게 감사함과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준호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동업이라면 나도 책임지고 마음을 다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준호와 동업을 약속하고 남겨둔 마지막 여윳돈을 포장마차에 투자했습니다. 몇 천만 원 남짓이었지만 그 돈을 기꺼이 준호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종업원이 아닌 준호와 함께 가게를 책임지는 동업자로서 제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포장마차의 메뉴와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장비들을 들여오는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포장마차 앞엔 차를 세워놓은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줄지어 선 손님들로 인해 다른 가게들의 통행이 막히자 몇몇 상인들이 저희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들 몇 분이 가게로 찾아오더니 불편한 기색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보세요. 여기 손님들이 우리 가게 앞까지 줄을 세우고 차를 세워두는 바람에 장사를 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자제 좀 시키시든가 조치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손님이 찾아와야 장사인데 이러다간 다들 여기만 몰리게 생겼다니까요. 상인들의 말을 듣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에 따라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준호와 상의 끝에 상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손님들 주차 구역을 따로 정리하고 대기줄을 안쪽으로 유도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주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보려고 합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곧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상가 공용 주차장을 활용해 손님들의 주차를 유도했고 대기줄을 정리하여 더 이상 다른 가게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주변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주고받았고 덕분에 모두가 함께 상권의 활기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손님들이 주변 가게를 함께 방문하게 되어 인근 상인들도 저희 포장마차가 활기 넘치는 이웃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포장마차는 점점 더 안정되고 번창해 갔습니다. 저와 준호는 매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고 일상에서 점점 희망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다시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준호 덕분이었고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포장마차가 너무 좁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마침 근처에 빈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그동안 쌓인 매출로 그 정도 용지는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매입하여 새 부지에서 더욱 큰 포장마차형 가게를 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준호와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야,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니? 이젠 둘이 힘을 모아 새 가게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포장마차형 가게 바다의 향기를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당일 새로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나누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꿈과 희망이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있었지요. 포장마차 바다의 향기는 새로운 장소에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저녁 손님들을 맞이하며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조차도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역 방송국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식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과 강준호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새롭게 일구어낸 포장마차가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두 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룬 가게의 성장을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로 촬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내 지난 삶의 굴곡과 아픔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과연 좋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닌 자랑스러운 제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회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지. 우리 이야기 덕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 가게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테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도 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고 또 이렇게 아저씨와 함께 일구어온 과정이 저에겐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방송국의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포장마차를 더욱 깨끗하게 정리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카메라가 일하는 모습을 담고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중에 방송국 기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사장님께는 포장마차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장소입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게 해주었고 제 남은 생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준 곳이지요. 준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촬영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촬영한 방송이 방영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준호는 가게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를 두고 직원들과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호와 제가 웃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비치더군요. 낯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처음이었지만 그 화면 속에 저는 이제 과거의 초라함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순간들,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과 자식들에게 외면받았던 서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준호와 새롭게 이뤄낸 가게에서의 나날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웃으며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다 라며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제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몰랐구나. 정말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야. 아저씨,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해요. 그 순간 화면 속에 우리 모습은 밝게 웃고 있었고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방송 덕분에 포장마차는 더욱 유명해졌고 우리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방송 이후 바다의 향기는 명성이 높아져 더욱 많은 손님이 찾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게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두 남자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에 감동하며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종현이 친구입니다. 방송도 잘 봤어요. 종현이 아버님이시라니 이렇게 유명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성공한 아버지를 둔 종현이가 부럽네요. 저는 아들 종현의 친구들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낯익은 아들의 이름을 들으니 새삼 그리운 마음도 들었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나마 친구들이라도 저를 찾아와 준 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친구는 국물 맛이 좋다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떠나기 전 제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들 종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아들은 왠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가게가 한창 바쁜 시간이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 말에도 아들은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언가 따지려는 듯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종현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을 노려보던 종현이 거칠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방송까지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셔야 속이 후련하셨어요. 종현아,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나간 게 아니야.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종현은 제 말을 자르듯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벌리세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방송 나왔다고 하는데 다들 말은 안 해도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앞길에 그런 짐이 돼도 되는 거냐고요. 그 말에 제 속이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도 이제 와서 그들에게 그저 부끄러운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종현아, 자식이라는 너도 날 외면한 채 내버려둔 시간 동안 나는 좁은 방에서 내일을 생각조차 못할 만큼 절박하게 살았어. 그때 너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내가 나를 버렸을 때 여기 있는 준호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이렇게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너는 나를 단 한 번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게 할 말이니?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지만 자식이라는 내가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나를 짐짝 취급하는 게 더 창피한 일 아니야? 그러나 종현은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저를 향해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저를 몰아붙이시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아버지 꼴이 다 말해주잖아요. 애초에 그 나이에 뭐라도 해놓으셨으면 그때 그렇게 처참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버지였다면 제가 아버지를 외면할 일도 애초에 없었겠죠. 종현의 말에 저도 듣고 있던 준호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인 양 여기 찾아와서 따지는 거니? 내가 지금 이 가게에서 새 인생을 찾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걸 너 같은 자식에게 이해해달라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는다. 너도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아라. 나는 너 같은 아들 없어도 충분히 혼자 잘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겐 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준호가 곁에 있구나. 종현은 오히려 씩 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주 잘된 일이네요. 자식을 버리시고 생판 모르는 남을 자식처럼 생각하신다니요. 저도 앞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저한테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좀 지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종현의 뻔뻔한 말에 듣고만 있던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종현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버님의 일터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일궈놓은 일터와 이곳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는 아버님을 어떻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심하네요. 저 같은 사람은 아저씨 같은 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소원인데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두신 분이 어떻게 자신의 복도 모르고 이런 폐륜을 저지르시는지 지금의 일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실 것 같네요. 더 이상 가게에서 아버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준호의 단호한 한마디에 종현은 당황한 듯 굳어진 얼굴로 제게 마지막으로 쓰린 눈길을 주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준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아저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준호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해준 이 포장마차와 준호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한동안 마음은 울적함에 젖었습니다. 아들이 던진 뻔뻔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마치 짐짝 취급하듯 비난하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그리 됐을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쳐왔는데도 끝내 이렇게 무거운 상처만 남기고 돌아갔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 앞에서도 가급적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제 속내를 알면 괜히 신경 쓰일까봐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준호는 이미 저의 깊은 시름을 느끼고 있었겠지요. 그래도 저는 그에게 더는 말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려고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바깥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 밖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딸 미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여기까지 무슨 일이니? 추운데 빨리 들어와. 그녀는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마주본 미연의 얼굴은 벌써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딸의 고개는 떨구며 이내 숨죽인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정말 제가 아빠를 외면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단해서 아빠까지 어떻게 할 여유가 없어서 연락조차 두려웠어요. 아빠가 혼자 고생하실 거라는 거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아빠가 그 고생을 하시는데도 찾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아픔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향 친구들이 아빠의 방송을 봤다고 전해줘서 알게 됐어요. 아빠가 얼마나 혼자 힘들게 버티고 계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빠를 방치했던 건지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아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연은 말없이 흐느끼며 제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식이 제 앞에서 사죄하며 오열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미연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지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 미연을 조용히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아저씨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미연은 눈물 어린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못한 걸 이렇게 해주시다니. 어떻게 해야 준호 씨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도움은 아저씨께 제가 받았어요. 제가 아니었어도 아저씨께는 언젠가 빛이 찾아왔을 거예요. 미연은 흐느끼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는 미연이 평생의 죄책감을 털어놓은 듯한 눈물 어린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런 딸을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아, 괜찮다. 이제는 다 괜찮아. 내가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아빠도 내가 힘든 거 다 이해하고 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맺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며 용서했고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그 후로도 바다의 향기는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가게 앞에는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그 바쁜 주말마다 딸 미연이 손님 맞이와 서빙을 도우러 와주곤 했습니다. 미연이 주방에 들어와 서툴게 일손을 거들고 손님들께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미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우리는 이제 자주 얼굴을 보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연이 제 존재를 잊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그 이기적인 아들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이라는 끈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 곁에 있어 그들의 응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게가 한창 분주함이 끝날 무렵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요즘 저희 가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혹시 2호점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함께 가꾼 이 가게를 더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은 한순간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었지만 이젠 제 곁에 믿고 함께할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다. 내가 매우 부족하지만 내가 믿고 함께하자고 해주니 힘이 나는구나. 이젠 새로운 이 길을 함께 걸어보자꾸나. 그렇게 저와 준호는 두 번째 가게 바다의 향기 2호점을 준비하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보여주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누구라도 곁에서 함께 해줄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 이야기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달방에 홀로 지내던 날들부터 준호와 함께 포장마차를 일구며 재기한 날들까지 많은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상처에 잠겨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응원과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인생 속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간과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